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363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빰빰빰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또 해요? 한의원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원투펀치에서 이렇게 생일 얘기하는 게 많지 않은데. 네. 오늘 바로 어떻게 이 시간. 생일인 게 밝혀졌어요. 네. 어떠세요, 기분이? 일단 생일을 맞이하는? 저희 녹화 이전에 오픈 채팅을 항상 하지 않습니까? 오픈 채팅에서 뭐 노래 영상을 보내주셔서 저를 그러니까요. 축하해 주신 분도 계시고 많은 정말 이모티콘 그리고 많은 축하 메시지 아마 태어나서 생일 축하한다는 부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은 날이 오늘이에요. 진짜요? 네, 기념적인 날이네요. 저는 생일을 동네방네 말하고 다니지 않는 타입이라 어쨌든 오늘 저 원투펀치에서 너무 많은 팬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픈 채팅을 하면서 원투펀치가 함께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는 기회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하고 함께 실시간으로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코드? 전 지금 질문이 들리지가 않아요. 네, 의상 때문에. 왜요? 왜요? 저는 파란색만 보면 참 위원님 네. 조로 입고 건 아닌데 참 이렇게 함께 참, 할 수 정말. 있어서 지금 좋습니다. 뭐라 그랬죠? 근데 질문이? 코드 네. 그거 얘기해달라고요. 코드가 저랑 맞다고요? 여러분들 바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스캔하시면요 친구 추가를 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딱 친구 추가를 누르시면 이제부터 저희의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오픈 채팅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한의원님 생신을 이재성 선수가 축하를 해줬잖아요. 네. 아우, 이거 한준희 위원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생일 케이크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아스날 여기서 이재성 선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일단 이재성 선수가 인품이 굉장히 좋다. 그렇죠. 아주 예의도 평상시에도 바르고 인품이 정말 좋은 선수죠. 착하고 이제 그런 것도 알 수 있지만 또 아스날을 좋아한다는 걸 보면 이재성 선수가 역시 축구를 잘 안다. 그러니까 계속 요걸로? 이재성 선수가 왜 여러 가지 뭐 움직임도 좋지만은 사실 축구 지능이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지능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아스날 팬이어서 축구를 그렇다?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성 선수 이렇게 또 생신 축하 메시지 보냈으니까 하트 한번 보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상당히 많아요. 이번 주 좀 경기가 또 많이 열렸었고 열릴 경기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참 말씀을 꼭 드리면 통상 목요일에 많이 촬영을 하지만 네. 오늘은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벤투호 이야기도 있고 U20 이야기도 있고 여자 월드컵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만약에 목요일에 하게 되면 U20 빼고는 많은 주제들을 다 놓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 저희가 하루밖에 방송을 못 하기 때문에. 특별히 네. 지금 하루 땡겨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투펀치를 봐야지 또 그 경기가 재밌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좀 시간을 앞당겨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요. 제가 설명하지 않고요. 바로 이재성 선수의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축구팬 여러분. 우리 대표팀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선수들도 그 인기를 몸소 실감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 평가전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또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이제부터 원투펀치 대표팀 프리뷰를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이재성 선수가 영상으로 소개를 해줬는데 맞습니다. 바로 벤투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A매치가 지금 6월 7일 호주전 그리고 6월 11일 이란과의 평가전이 있는데 두 경기의 의미 과연 이번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9월부터 이제 월드컵 예선에 들어갑니다. 네. 월드컵 2차 예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이제 예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평가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저 볼리비아전, 콜롬비아전 평가전을 치렀죠. 네. 그때 이강인 선수도 뽑고 그래서 팬들이 이강인 선수 이제 데뷔를 한번 보나 했는데 교체를 4명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마지막 선수는 마지막 거의 끝날 때 교체를 했죠. 그 다음 경기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볼리비아전, 콜롬비아전이 오히려 이제 실질적으로 월드컵 예선에 쓸 베스트 멤버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전 담근지를 실전처럼 한번 해본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442 전술을 쓰면서 손흥민 선수를 투톱에 배치를 시키는 그런 운영 속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용도를 살리는 운영을 했죠. 근데 이번에 평가전은 지금
주축 선수들 중에서 보쿰의 이청용 선수는 무릎 쪽에 조금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번 평가전에서 무리하게 선발하지 않고 네. 휴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동원 선수도 지금 3월부터 조금 무릎 통증이 있어서 또 쉬게 해줬고 정우영 선수도 발목 통증이 있어서 또 휴식을 부여했습니다. 작은 부상자들이 주축 선수들 중에 있는데 물론 지동원 선수는 뭐 꼭 주축 선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분위기에선 어쨌든 정우영, 이청용 또 뭐 장기 부상 중에 지금 남태희 선수도 여전히 재활 중이고 그리고 권창훈 선수는 뽑혔다가 안타깝게도 소속팀 경기에서 경추 골절을 입었어요. 그래서 한 8주 정도 지금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권창훈 선수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예, 요즘 네. 중요한 고비마다 부상이 너무 잦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대신 뭐 김보균 선수도 뽑히고 다른 선수들 공격진에 이제 이정엽 선수를 비롯해서 또 이번 평가전에서 아마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은 백승호 선수 또 마지막에 대체로 뽑히긴 했지만 경험이 많은 김보경 선수 이런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조금 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볼리비아전, 콜롬비아전은 평가전임에도 불구하고 교체 숫자가 좀 적어서 팬들이 이거 너무 좀 선수들을 테스트를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조금 선수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다. 네. 선수 교체 숫자는 조금 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4-4-2 다이아몬드 전술을 그대로 유지할지 뭐 4-2-3-1 같은 운영을 또 병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난번 두 번의 평가전이 경기 내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손흥민 또 황의조가 중심이 된 투톱 운영은 그대로 유지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역시 공격형 미드필더 롤 속에서 허리라인의 주세종이나 또 이번에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은 손준호 같은 유형이 과연 정우영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허리에 뒷받침을 해주느냐.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반대발 이제를 쓰는 선수들을 다이아몬드 좌우측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백승호 같은 선수 또 기존에 있는 이재성 또는 김보경 이런 선수들 백승호 선수 자리엔 또 이승우 선수가 경쟁할 수 있겠죠. 그런 선수들을 골고루 테스트하면서 새로운 선수의 가능성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전술적인 담금질도 함께 가하는 아마 그러한 평가전 두 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벤투 감독은 기본적인 성향상 파격적인 뭐 어떤 새로운 것보다는 자신이 일단 갖춰놓은 틀 안에서 안정성 속에서 소폭의 이제 실험, 이제 그렇죠. 요 정도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선수 개개인들로 봤을 때에도 이번 두 차례의 평가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선수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야 뭐 이미 뭐 대한민국 에이스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운데서도 입지가 단단한 선수들도 일부 있는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정엽 선수라든가 손준호 선수, 김태환 선수 같은 선수들은 뭔가 벤투 감독의 축구에 자신이 필요한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지를 이번에 아주 정말 보여줘야 뭔가를 되죠?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훈련장에서부터 뭔가 벤투 감독에게 벤투 감독의 축구에서 내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정말 뭔가 시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도요, 좀 팬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리그 골로만 따지면은 지금 4월, 5월에 골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컵 약간 대회 골은 떨어졌죠. 있는데,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의 지난 시즌의 어떤 엄청난 페이스를 고려한다면 골이 좀 잦아든 상황이라서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도 뭔가 이번 평가전들을 통해서 본인의 분위기를 좀 바꿔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멤버들 가운데에서도 뭐 이진현 선수라든가 나상호 선수라든가 그리고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벤투호에서 내가 필요한 자원이라는 걸 좀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보경 같은 선수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김보경 선수의 또 올 시즌 K리그에서의 폼은 뭐 클래스를 증명하듯이 굉장히 좋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그 후배 선수들 입장에서도 정말 여기에 경쟁에서 또 앞으로 뒤지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백승호 선수가 이번에는 기용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또 이승우 선수는 기용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여부도 상당히 화제거리라서 상당히 흥미로운 평가전 두 경기가 될 겁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선수들이 어떻게 본인의 잠재력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요. 상대가 이제 호주하고 이란입니다. 네, 호주, 이란 모두 아시아의 뭐 카타르도 좋은 팀이 이제 됐지만 아시아의 최강 팀 중에 하나죠. 네. 두 팀 모두. 그래서 우리가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는 상당히 좋은 평가전 두 번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상대가 지난번에도 볼리비아는 조금 우리보다는 좀 약한 그런 스파링 파트너였고, 콜롬비아는 그래도 멤버들이 좀 괜찮은 편이었지만 이번에 호주 같은 경우는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이
주축 선수들에게 배려를 좀 많이 해주면서 주축 선수들이 많이 오진 않았어요. 꽤 많이 빠진 선수들이 그러니까 많습니다. 뭐 매튜 레킨이, 토미 네. 로기치니, 그렇죠. 아론 모인이 이런 선수들이 다 빠진 팀이죠. 유럽 리그에서 뛰는 경험이 좀 A매치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이번에 많이 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 호주는 실험용 팀이에요. 그렇죠. 완벽한 한 1.8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맞습니다. 실험적인 팀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그래서 것 이번 같습니다. 호주 대표팀은 수비 쪽은 뭐 세인즈베리나 데게넥이나 이런 선수가 없어도 뭐 베이히치나 라이언 그랜트나 또 베일리 라이트나 또 리버풀 출신인 브래드 스미스나 측면 풀백 자원들 좋은 그 주전급 선수들은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뭐 베일리 라이트는 센터백이지만 네네. 거기에 뭐 수원 삼성에서 뛰었던 매트 저먼 또 스피라노비치 거의 뭐 준주전급 혹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수비 라인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비는 나쁘지 않다. 호주의 근데 이 선수층 수비 쪽은 비슷비슷해요. 요 정도 라인업이 들어와도 호주의 국가대표 완전한 베스트 11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공격을 하면서 공격 전술을 담금질하는 데 있어서는 호주는 괜찮다. 수비 라인은 괜찮은 편인데 이제 문제는 일부 뭐 마빌이나 이러한 선수들은 대표팀에서도 주전급으로 활약하던 선수가 일부 들어오긴 했어요. 네네. 근데 다른 공격진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다시 오랜만에 뽑힌 애덤 네. 타가트, 수원 삼성의 공격수죠. 타가트 선수나 또는 이제 독일 무대에서 뛰고 있는 보렐로 같은 선수. 이 선수는 A매치 데뷔전을 치르는 선수인데 프라이부르크의 윙어입니다. 이런 실험적인 선수와 예전에 좋은 선수인데 또 최근 리그에서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마지막 예선을 앞두고 최종 엔트리를 뽑을 때 주전 베스트 11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군을 초이스하기 위한 그러한 실험군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감독이 조금 보려고 하는 선수들을 많이 뽑았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선수들은 동기부여가 또 엄청 강할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 월드컵 예선 명단에 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적인 측면을 플러스로 넣어준다면 이번 호주 대표팀 전력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네. 우리의 스파링 파트너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죠. 네, 이렇게 호주는 또 장혜연 님이 해설을 하잖아요. 부산에서 중계. 잘 가. 더욱더 열심히 잘 네. 파악을 해서 참여해 주신 것 같고 호주전은 SBS. 그리고 이란전은 바로 KBS. 이란전은 네, 네. 한의원 님이 하십니다. 이란전이 정말 빅카드입니다. 이거는 뭐 SBS 뭐가 아니라 KBS라고 뭐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란은 팬 여러분들께서 모르실 만한 선수가 2001년생 공격 자원이 하나 이제 실험적으로 들어온 선수가 있어요. 네. 사야드 마네쉬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2001년생이에요. 요 선수 하나를 제외하면 모든 대한민국의 축구전 보셨다는 축구 팬분들에게 다 익숙한 선수들입니다. 거의 이란은 월드컵 스쿼드예요. 이게 뭐 예선 뭐 용이 아니고요. 지금 이란은 뭐니 해도 이번에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감독이 이제 케이로스 감독이 정말 장구한 세월의 이란 생활을 마감을 했고 마크 빌모치 감독이 왔거든요. 근데 빌모치 감독도 우리 팬들에게는 많이 익숙한 감독이죠. 그런데 빌모치 감독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벨기에 감독을 했었는데 사실 좋은 소리를 별로 못 듣고 이제 결국 지휘봉을 내려놨던 전술이 감독이에요. 유연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아주 최첨단 현대적 트렌드에 잘 맞는다거나 정말 융통성이 아주 좋아서 유연하다거나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쁜 얘기로 하면은 이제 선수들에게 대체로 그냥 맡겨놓고 고전적인 약간 스타일의 축구를 좀 방치해두는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축구 매니아 분들께도 왜 특히 욕을 먹었냐면 벨기에가 이른바 황금 세대 시절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황금 세대들이 아직 뭐 이제는 조금 나이 든 선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황금 세대가 끝나진 않았지만 그 빌모치 감독이 맡을 때가 진짜 황금 세대들이 파릇파릇 부상하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황금 세대를 가지고 그렇게 실적을 못 냈어?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 국내 매니아 여러분들께도 그다지 좋은 인상은 갖고 있는 감독이 아니에요. 이 빌모치 감독이. 그런데 이제 아시아의 아주 강자인 이란을 맡았잖아요. 여기서 빌모치 감독은 뭔가 벨기에 시절과는 다른 뭔가를 이제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의 이제 이란의 경기가 빌모치 감독의 데뷔전은 아닙니다. 테헤란에서 먼저 시리아와 평가전을 한 판 하고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그래서 시리아전은 일단 빌모치 감독의 데뷔전이기 때문에 좀 더 주력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은 멤버 전체를 보면 우리와의 경기에도 분명히 이란은 호화 멤버가 구성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워낙에 지금 26명을 뽑아놨는데 그 가운데 뭐 한 24명 정도가
엄청난 베테랑이고 이미 다 유명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뽑은 선수들을 보면 빌모츠 감독이 일단 자기가 이란에 처음 왔기 때문에 세대 교체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냥 이란이 기존에 갖고 있는 전력을 그대로. 나는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즈문 같은 선수는 올 시즌 이제 러시아에서 이적을 한 다음에 16경기에서 12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이적한 이후에도 유로파 리그와 자국 리그를 통틀어서 아주 성적이 좋은 선수인데 이란은 어쨌든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아즈문 등을 위시해서 정말 지겹도록 많이 본 최상의 스쿼드에 가까운 멤버로 나설 것이다. 그래서 이란전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이번 두 차례 평가진이 있지만 또 한번 자존심의 어떤 호화 멤버 격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휴식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부른 건데 그렇다면은 호주전은 조금 손흥민 선수 시간을 좀 세이브 시켜줘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를 좀 더 활용하면 어느 경기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이란이다. 또 이란과의 승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란과 대한민국의 대결은 거의 뭐 월드컵 지역 예선 내지는 뭐 본선에서 붙는 정도의 느낌을 갖는 멤버들로서 아마 만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7일과 11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들썩들썩 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대가 막 되는데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쫙 붐을 일으켜놓고 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물론 좀 손흥민 선수가 지금 피곤하겠죠. 그래도 지금 벤토에게는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놓고 지금 공격 전술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마 손흥민 선수를 좀 혹사시키지 않을까. 네. 아까 한임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황인범 같은 선수도 이런 선수들도 지금 뭐 주전이라고 거의 이제 얘기해도 무방할 만큼 중용을 받고는 있지만 그 자리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지금 경쟁자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언제든지 다이아몬드 왼쪽에서 공미 자리로 올 수 있는 이청용 같은 선수. 그렇죠. 뭐 그 위치로는 누구든지 이재성도 다이아몬드 오른쪽에 있다 그 위치로 갈 수가 있고. 권창훈 선수도 언제 또 복귀하면 돌아오겠죠. 또 그럴 수 예,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 역시 자신의 존재감을 그대로 또 유지하면서 입증해 보여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중용받고 있는 손흥민, 황희조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한 의원님이 계시다. 이재성, 황인범 또 수비 라인에 우리 뭐 중국파들 같이 섞여 있죠. 또 김민재 선수, 뭐 김민재 이런 선수들 다 본인의 어떤 주전, 이제 난 주전이니까 지금 그 상황은 아닙니다. 다 이제는 이번 두 경기를 통해서 월드컵 예선 앞두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한 자리만 더 추가하면 김승규 대 조현우에 대해서도 그렇죠. 팬들의 관심이 여전히 많을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참 이 벤투호 A매치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여러분들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이대를 조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 월드컵 화요일 날 아유 한일전 좋았어요. 전반에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졸이게 하더니 후반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참 정종용 감독에게 박수를 박수. 보내주고 박수. 싶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사실 한일전인데 그 경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경기 컨셉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한일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일전은 항상 우리 국민은 한일전은 나가자 싸우자 그냥 이 모드 아니에요. 참 이번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토너먼트고 어떻게든지 결과가 중요하고 또 체력적으로도 이번에 일본보다 이틀 덜 쉰 데다가 우리가 로테이션 폭이 또 작죠. 그렇죠. 일본에 비해서. 거기다가 재밌는 건 또 경기장까지 이동하는데 버스를 더 6시간 동안 왔어요. 폴란드가 폴란드가 2시간 타고 30분 운전을 쉬어야 하면 돼요. 30분 꼭 쉬어야 된대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운전기사들이 2시간 운전하면 30분 무조건 쉬어야 된대요. 그래서 원래는 한 4시간? 뭐 3시간 40분 뭐 이 정도 거리인데 네. 6시간 또 오고. 그 선수들이 되게 피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독은 여기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전반부터 공수전환이 많은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현재의 페이스, 체력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전환을 일단 최소화하기 위해선 수비적으로 하고 적은 인원으로 역습만 던져놓고 할 수 있는 기회. 물론 역습이 많아져서 공격 기회도 많으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전반은 정말 인내심이 필요했던 그런 운영을 했거든요. 아마 정종용 감독도 생각보다는 근데 역습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본에게 점유율을 생각보다 많이 내줬어요. 전반전에도. 조금 과하게 많이 내줬죠. 그렇죠. 사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민들이 한일전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게도 이거는 사실 한일전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일본이라는 토너먼트의 한 팀과의 경기. 경기이다.
그러니까 그 팀에 대해서 완전히 분석해서 그 팀에 맞게 그냥 우리는 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네네. 그렇게 지금 선수들에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 이제 전술 변화를 완전히 통해서 바뀌었죠. 일본을 완전 당황시키고 좋은 흐름으로 끌고 갔어. 결국은 이제 승리까지 따냈기 네. 때문에 한일전 역사상 어찌됐든 이렇게 국제 월드컵 무대, 연련배 월드컵 무대에서 만난 게 뭐 2003년에도 만나긴 했었지만 한일전 사상 이렇게 전략적으로 네. 경기를 해서 이긴 경우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정종윤 감독이 네.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을 했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 운영을 했죠. 그 저는 뭐 제가 중계할 때 장 의원님에 비하면은 제가 좀 다른 팀 경기들이나 이런 것도 좀 중계를 좀 했거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20세 이하 월드컵을 봤을 때 정종용 감독이 거의 이 전술 변화에 있어서는 랭킹 1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술 변화 혹은 이제 용병술 선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여태까지 지금 조별리그 3경기도 그렇고 한일전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공통점을 보시면은 전반보다는 후반이 우리가 다 좋았어요. 맞아요. 더 좋았어요. 아르헨티나전 같은 경우는 전반도 괜찮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에 비해서는 후반이 좋아졌고 와중에는 정종용 감독의 전술 변화라든가 선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게 맞아떨어지고 성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체력적인 핸디캡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전에는 좀 실리적인 컨셉으로 나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5-3-2 포메이션처럼 우리가 이제 내려앉는 시간이 맞아요. 길어졌는데 일본이 사실은 측면 윙백과 측면 미드필더 간에 만들어내는 연계 플레이가 상당히 좋은 팀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5-4-1로 바꿨죠. 그렇죠. 공격 시엔 3-4-3, 네. 수비로 전환할 땐 5-4-1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4-1이었죠. 5-4-1로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측면에서 우리가 내려앉아 있는 실리적인 컨셉은 그렇다 치는데 점유율을 이제 70% 정도를 주면서 특히 일본의 강점인 측면에서 계속 일본의 2자 패스, 3자 패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거기서는 이강인 선수를 다시 2선으로 내려서 수비에 가세를 시키면서 5-4-1로 바꿨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그 판단도 일단 거기서는 괜찮다고 봤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또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결국은 후반 시작하자마자 그거를 단행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5-4-1이 된다 하더라도 또 공격할 때는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나가요. 그런데 장 의원님이랑 이제 제가 다른 팀들 경기 알파신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5-3-2로 있다가 5-4-1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강인 선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소요가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사실 일본이 측면 공격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는 공격적으로도 뭔가 좀 수비적인 부담이 생기니까 공격적으로도 뭔가 조금 본인의 기량을 100%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가 있고 공수 양면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 5-3-2와 5-4-1의 저 병행형 같은 저것을 아예 좀 4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4백으로 바꿔야 두 줄을 확실하게 세우면서 일본과의 측면 대결에서 공간적 열세나 숫자적 열세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종용 감독이 바로 후반전 들어갈 때 4백 딱 만들면서 두 줄 세우면서 발빠른 또 엄원상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완벽하게 일본의 어떤 맞춤형 전략이 후반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중계하면서. 정종용 감독이 정말 그 전술 이론적으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분이다. 요즘 유소년 사실 오래 지도하려면은 요즘은 공부 안 하고는 유소년 지도 절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정종용 감독이 공부가 많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경기에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강점이 어디고 우리가 지금 약간 위험해 보이는 부위가 어디고 그렇게 이 부위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술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그 이론적인 어떤 시각이 정종용 감독이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3-2에서 5-4-1에서 4-4-2로 가는 과정. 이 과정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장 의원님도 뭐 격찬을 하셨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국제대회에서 봤던 손가락에 꼽을 만한 아주 합리적인 전술 변화. 거기에 결국 일본이 녹아내렸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16강전 일본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고 이제 8강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8강의 상대가 세네갈이에요. 네. 정종윤 감독 칭찬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감독들은 경기를 앞두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기 이른바 컨셉입니다. 네. 경기 컨셉을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경기를 어떤 컨셉트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동안 지금 1, 2, 3차전
또 16강전까지 해서 경기 컨셉이 딱딱 들어맞았어요. 포르투갈전도 내용적으로는 컨셉이 나쁘다고 본 건 아니었거든요. 경기 컨셉을 잡으려면 일단 상대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그렇죠. 상대가 어떠한 전술로 임하고 어떠한 컨디션이고 주축 선수의 성향은 어떻고 경기 전후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플랜인지를 명확하게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쪽이 그 맞춤형 경기 컨셉이 나옵니다. 우리 플레이만 잘해가지고는 쉽진 않죠. 그래서 사실 컨셉이 필요한 거고.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일단 우리 상황입니다. 상당히 선수들이 지금 지쳐 있죠. 그쵸. 체력적으로. 지금 주축 선수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휴식일이 워낙 짧습니다. 세네갈 선수들은 지금 경기를 뛰는 거 보니까 나이지리아전도 그렇고 아직 체력적으로 우리만큼 그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세네갈은 결정적으로 조별리그 3번째 경기에서 대폭 로테이션을 했어요. 그렇죠. 네. 원래 세 번째- 2승을 했었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거든요. 체력 세이브를 한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상대 세네갈이 기본적으로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하지만 제가 경기를 보니까 수비 밸런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 다보 감독이, 유스프 다보 감독이. 그리고 간헐적으로 상대가 이제 내려서게 되면 측면 풀백들은 공격력도 갖추고는 있어요. 오른쪽 수비수인 이 맨체스터 시티 18세 이하 팀 소속입니다. 디온코 선수. 이 선수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 네. 오른발 크로스 능력도 상당히 좋고 왼쪽에 술레이망 아우 선수 역시 왼발 킥 능력이 상당히 좋은 공격력이 있는 선수인데도 수비에 대한 조심성도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2명의 미드필더를 놓고 밸런스를 유지하고 문제는 이제 2선의 3명과 원톱 바지 선수가 있어요. 이름이 바지입니다. 네. 네. 우리 윗돌이 수비들이 어딨나요? 진짜 바지끄랑이 잡고 죄송합니다. 잘 수비가 장신 공격수예요. 네. 뭐라 그래요? 윗돌이 어디 있냐고요. 되게 웃긴데 다시 한 번에 거기서 할게. 자, 네. 윗도리는 어딨나요? 네. 최전방 공격수는 이름이 네, 벌써 얼굴 바지입니다. 빨개져서 네. 터져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선 자원들이 개인 능력들이 아주 좋아요. 네. FC 매츠 소속으로 프랑스 2부 리그에서 올 시즌 1부 리그로 승격시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한 이 니아네 선수가 있습니다. 이브라이마 니아네. 이 선수가 원래 최전방도 보고 좌우 윙포드도 보는 선수인데 상당히 움직임이 유연하더라고요. 일단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데 네. 힘도 좋고 기술적인 능력도 좋고 슈팅 능력, 프리킥 능력 다 좋은데 움직임이 상당히 유연해요.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이 선수는 왜 공격수와 윙포드 이선 자원을 다 병행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왼쪽에 아마도 사냐 같은 선수 네. 이런 선수도 상당히 아주 순발력이 좋고 오른발 양발을 쓰지만 오른발로 들어가면서 움직임 뭐 돌파력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뒷공간 움직임이나 거기에 바지 선수는 키가 1m 92cm인데 골을 그렇게 많이 넣는 유형의 스타일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떨궈주기를 잘하죠. 예, 제공권이 있고 또 포스트 플레이를 나름대로 잘하면서 그 이선에 있는 공격형 필더인 시스 선수도 상당히 좋은 선수 같은데 이 선수의 이선 자원들에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팀을 상대할 때는 이선 공격진들과 최전방 원톱 이 4명의 공격진들의 움직임을 1대1에서도 잘 막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협력 수비를 통해서 수비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도 컨셉을 계속 그래왔지만 네네. 여전히 강팀을 상대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그냥 현재 멤버로 들어가기에는 워낙 피지컬 능력들이 그렇죠. 지금 현재 좋은 상태예요. 세네갈이. 우리가 후반에 반전을 일으키기에도 힘에 조금 버거울 수가 있다. 결국은 그동안 안 썼던 선수들을 이번엔 좀 써야 된다. 거기에는 뭐 여러 유형의 선수들이 있겠죠. 이번 대회 조금 부진하지만 전세진 같은 선수도 진짜 한번 들어가서 이번에 좀 으쌰으쌰 해봐야 되고 네. 엄원상 같은 선수, 고재현 뭐 많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뽑힌 이규혁, 윙백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대회에서 잘 활용이 안 됐던 선수들도 이번에는 써서 에너지를 다 쓰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대등하게 상대가 완전히 공격수를 많이 끌고 와서 들어오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1대1에서도 힘이 필요합니다. 워낙 이 선수들이 탄력들이 좋고 그렇죠. 힘이 좋아요. 스피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강인 선수에게 최대한 체력 소모를 줄여주면서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수비 왔다 갔다 하는 전술 없이 딱 하나 또는 2개 볼 수 있게. 역시 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세네갈이 물론 이제 수비 밸런스도 장 의원님 말씀처럼
아주 무리하게 모두가 막 공격으로 무턱대고 올라오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 밸런스도 좋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세네갈의 경기를 보면 일단 공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실점을 또 개인-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네갈은. 어떤 팀도 여태까지 세네갈을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또 위협하거나 하질 못했어요. 그만큼 뭐 세네갈이 지금 뭐 유럽 폴란드와도 만나보고 콜롬비아와도 만나봤습니다만 세네갈이 다 이길 자격이 있는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이번 대회는 지금 저도 사실은 참 포르투갈과 프랑스가 이름값만으로 봐서는 액면가 우승 후보 양강입니다 했는데 그게 아주 무색하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포르투갈은 빨리 집에 가고 프랑스도 이제 집에 가고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뭐 지금 다 집에 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 좀 있는 나라로서는 뭐 이탈리아만이 어떻게 보면 지금 8강에 와 있는데 근데 이탈리아도 사실은 20세 이하 월드컵 성적은 별로인 나라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8강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한 라인업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요. 저는 세네갈이 8팀 가운데서도 상당히 센 팀과 우리가 만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름값이 소용없고 이번 대회에 얼마나 잘하고 있는 팀이냐가 중요한 건데 세네갈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번 대회에 잘하고 있는 팀이고 그리고 이제 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선수 설명이 다 맞는데요. 특히 니안의 선수 상당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운동 능력, 아유, 여기에 유연성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예측 불허 상황을 이 선수가 잘 만들어내요. 네. 그러니까 수비수가 속게끔 굉장히 유연성 있게 방향 전환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우리 수비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 장 의원님이 협력 수비로 막아야 된다 그 기본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력 수비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는 파울 조심. 네. 그 세네갈이 페널티킥도 많이 얻어내는 팀이거든요 이번 대회.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니안의 선수가 정말 수비수를 순간적으로 농락을 잘해요. 그러다 보면 역방향 갑자기 걸려가지고 이제 수비가 발 걸고 이런 상황에서 페널티킥 막 이렇게 돼버리는 장면들이 영리해요. 많거든요. 장 의원님 말씀처럼 파울 하지 말고 그래도 협력으로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지금 이제 골 제일 많이 넣고 있는 사냐 선수. 사냐 선수. 네, 바카리 사냐 선수가 아닙니다. 아마두 사냐입니다. 아마두 사냐 선수인데 이 사냐 선수는 니안의 선수만큼의 어떤 운동 능력과 순발력과 유연성을 겸비한 그런 움직임까지는 아닌데 이 사냐 선수는 그 대신 그 뒷공간 돌파에 굉장히 뒷공간 능해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뒷공간을 파는 순발력이 또 매우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4인방, 공격 4인방, 원톱을 비롯해서 2선 3명까지 이 4명이 세네갈이 위력적인 이유가 조화가 굉장히 또 좋아요. 그러니까 4명 선수들의 특성이 각각 뚜렷하고 요게 겹치지 않으면서 아주 이게 그러니까. 조화가 잘 일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사냐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플레이가 많냐면 특히 이제 미드필드 쪽에서 동료가 볼을 잡았을 때 센터백과 측면 수비 사이의 공간, 이른바 우리가 하프 보통 스페이스. 하프 스페이스라고 그걸로 말하는 돌아뛰잖아요. 하프 스페이스로 돌아뛰는 뒷공간 돌파. 요게 이제 사냐 선수 전문이에요. 네. 우리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또 이제 5-3-2나 5-4-2를 쓰게 되면 사실 4백 쓰는 팀보다는 수비수 사이의 공간이 좀 적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간 수비 라인이 높이 올라와서 뒷공간을 주는 경우에는 사냐 선수는 언제든 그 수비수들의 사이 공간으로 돌아뛰는 동작을 가져갈 수가 있고 여기서 한 번 찌르면은 워낙에 발이 빨라서요 쉽사리 또 못 잡아요. 그래서 정호진. 그렇죠. 사냐 선수의 그런 이선으로부터의 움직임을 사전에 좀 제어해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호진 선수가 좀 정호진 많이 이렇게 해줘야 몸 되는 좋은 몫이에요. 선수들 쭉 중요해요. 지금 정원진 선수가 제가 보면 컨디션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네갈은 양 윙포워드들한테 일단 굉장히 무게중심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운데 이제 바지 선수 그리고 그 약간 쳐져서 뛰는 시스 선수도 요 가운데 선수들은 또 무슨 특성이 있냐면은 기본적인 발재간도 어느 정도 있지만 둘 다 체격 조건이 좋아요. 니안에도 체격 조건이 좋아요. 니안의 선수는 뭐 체격 조건도 좋으면서 이제 예. 그 돌파와 이런 그러니까 순발력이 되는 선수. 사냐만 빼면 사냐만 1m 73이고요. 프로필상으로 보면 니안에가 186, 네. 시스가 187, 바지가 192. 그러니까 사냐 빼고는 다 186 이상이에요. 그렇죠. 이성 꽤 입장에. 상당하네요, 진짜. 그 탄력과 이 운동 능력이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좋다는 건데 특히 가운데 있는 선수들 2명은 키가 크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어떤 제공권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 윙포워드들이 여태까지 또 좋은 활약을 펼치는 이유는 가운데 선수들이 수비수들을 끌어당기면서 여기서 투입된 볼들을 잘 떨어뜨려줘요. 그게 이제 양쪽으로 분배가 될 때 순간적으로 수비 숫자가 약간 적어지는 상황에서
개인 능력 좋은 윙포워드들이 또 뭔가를 해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이 경기는 우리가 체력 문제도 있지만 세네갈에게는 일단 뒷공간을 많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역시 일본전 같은 실리적인 컨셉으로 출발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공격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강인 선수의 이제 발끝으로부터 이제 한 방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노릴 수 있는 공간은 결국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세네갈이 마구마구 이제 윙백들도 올라오지는 않는 팀이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리고 저도 그거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아우 선수라든가 디운쿠 선수가 양 윙백이 그래도 올라와요. 그렇죠. 네. 특히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이 팀이 크로스 상황에서는 우리가 3백을 안 쓰면 워낙 키 큰 선수들이 많고 허리 라인의 디아네 선수도 1m 90이죠. 센터백 시세라고 또 있어요. 술레이망 시세도 1m 90이에요. 근데 셋피스 상황에서는 더 그렇지만 윙백들 올라와서 크로스 올리면 우리가 3백에 또 키 큰 선수가 한 명 더 있어야 되고 오세훈 같은 선수 가담을 빨리 셋피스 같은 경우는 해야 되고 뭐 하는 상황인데 많이 힘들어요. 코너킥이 됐든 셋피스든 크로스가 됐든. 근데 이 윙백들이 아마 우리나라 분석을 하면 좀 얼리 크로스들을 많이 올라올 올릴 거예요. 거예요. 얼리 크로스를 많이 올리니까 거기 공중볼 대처들을 하려면 우리는 조금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공격하냐? 그래도 디운쿠와 아우가 올라올 거니까 이강인 선수라든가 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반드시 이 선수들의 뒷공간 쪽으로 측면 뒷공간으로 돌아뛰는 움직임을 해주는 동료가 하나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강인 선수가 빨리 줄 곳이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하이 공격을 하기가 일본보다 쉽지 않은 상대예요. 알겠습니다. 세네갈 분명히 만만치 않은 상대기는 한데요. 사실 우리나라 조별리그도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8강까지 왔거든요. 4강까지 갈 수 있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얘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승부 예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승부 예측 오늘 해요? 362회. 승부 승부 예측은 예측 오늘 우리 안 하지는 않고 하는데 하지 않아요? 결과를 결과만 말하는 하지 거예요? 않는데 뭐 하지 마요. 하나요? 왜 이렇게 그냥 하고 그냥- 싶지 않아 하냐? 끝냅시다. 아니 지금 장지현은 꽝 아니면 필이야. 그러니까 저도 올킬은 있잖아요. 그 대신 최다 올꽝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얘기하고. 아무 의미 신하영 아나운서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아니 그렇죠. 각자의 캐릭터가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극과 맞아요. 극, 그리고 평타. 정확한 표현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오늘 승부 예측은 따로 하지 않기로 왜냐면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승부 예측 없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바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